한 주간의 외교안보 국방 현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병창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의원님? 네, 잘 지냈습니다. 주말 또 없이 금금금 보내고 있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을에서 네. 지금 진접별 오남 저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지금 한창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선 채비를 네. 찬찬히 하고 계시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창수 비서관께서도 잘 지내고 계시죠? 나날이 헤어스타일이 네. 베토벤처럼 그냥 뭐 기르기만 하면은 베토벤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헤어스타일 신경 쓰지는 않고 네. 이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구독자 수가 나날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 기쁨과 한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두 분 안 계신 사이에 이 도착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네. 예, 예. 아니 이게 저희가 10만이잖아요. 네, 10만. 조금 있으면 20만 될 텐데 뭐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서 그럴까요? 진심이 훨씬 잘 전달된다고 우리 저희 제작진.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네. 19만 7천이 됐어요. 네. 주불리 김병주 19만 4천. 드디어 주벌리를 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저는 네. 적체인데 이제 저를 추월해서 이렇게 19만 7천 갔는데 오늘 20만 갔으면 좋겠네요. 와. 취재 편의점에서. 네. 부모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청출오람이라고 네. 부모님께서 다 이렇게 지도 편달하신 그렇죠.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드디어 20만 고지를 넘을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취재 지금. 편의점 시작할 때 네. 제가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 19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서 이래 하시라고 했는데 와, 2달 만에 저를 초월하고 이제 부모님의 20만. 그 훌륭하신 조언을 또 네. 굉장히 잘 받아서 그대로 또 실천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유튜브 선배, 김병주 선배를 따라서 저희가 모범 따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최고 고도가 6,000km, 그 다음에 비행 거리가 1,000km. ICBM 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우리? 네, ICBM급이라고 보죠. 네. 고각 사격을 했고요. 네. 오늘 아침 8시 24분에 발사를 해서 이제 사실은 이 정도면 한 10,000km 이상 갈 거로 보여요. 제가 계산해 봤을 때. 네. 그래서 그까지 쏘게 되면은 국제적인 여론이 악화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도를 이렇게 높여서 고각으로 이렇게 쏴서 1,000km 지점까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번 달에 북한에서 전원회의가 있는데 네. 그 전에 이렇게 쏴서 올 연말 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ICBM급을 사격을 했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창수 통일비서관께서는 하여간 그동안 북한의 핵 억제력을 위해서 평화운동을 일제강점기보다 더 길게 했는데 북한의 핵 능력은 날로 고도화되고 이게 지금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한반도 비핵화는 어디로 가는 건가. 예. 지금 이제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거는 앞으로 ICBM을 지속적으로 더 성능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ICBM을 북한은 이미 2017년도에 11월 달에 화성 15호를 발사를 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ICBM 기술을 북한이 최종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번 8월 달에 화성 18호라고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술적인 자체 개량을 위한 테스트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고각 발사를 한 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정각으로 발사했을 경우에는 10,000km에서 지금 이번에 고도 6,000km까지 올라갔으면은 대략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거를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한 3배 정도 더 날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0km 훨씬 이상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국제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장이 크기 때문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지금 북한이 정상각도로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각은 가능하지만 정상각도로 했을 때는 실패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기술을 지금 계속 북한이 향상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게 고각 발사보다 훨씬 어렵냐면요.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기권 밖에서 비행을 하다가 대기권 안으로 미사일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 재진입 기술이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뭐 물가에서 돌 던지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 수제비라고 네. 돌을 던지면은 많이 튕기잖아요. 네. 그 몇 번 튕기느냐에 따라서 여러 번 튕기는 사람이 더 잘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 기자님 몇 번 튕겨봤어요? 뭐 제가 잘 나갈 때는 7번까지 오. 한번 해본 적이 있고 안 될 때는 뭐 2번. 물 수제비 천재시네. 근데 이 ICBM이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바로 대기권에 그 저항이 해가지고 물 수제비 현상이 생깁니다. 네. 그 대기권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 나가 버리거든요. 이걸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기술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원하는 지점까지 또 날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또 대기권하고 마찰해서 네. 굉장히 4,000도 이상 열이 생기는데 여기서 견딜 수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과연 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는지 그 여부는 아직까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바로 이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요. 한미일 공동 대응을 하라고 지시를 네.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한미 대응만 해도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떻게든 한미일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미일 이번에도 공동 대응하고 앞으로 정보 공유 체계도 같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뭐 북한의 핵 미사일에 국한에서만 한미일이 한다면야 뭐 그건 문제는 없는데 네. 북한의 핵 미사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확대하고 있잖아요. 네. 분야도 그것이 문제라고 보여져요. 예. 조금 전에 우리 그 비서관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통일 분야만 전문가인지 알았더니 미사일에도 전문가시니까 제가 미사일 사령관 출신. 이런 걸 뭐라냐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랍니다. 미사일 사령관 앞에서 초등학교 3년 주제 공자 앞에서 문자를 썼습니다. 원래 북한은 ICBM급 그 발사를 4번 했고 오늘까지 하면 5번째인데 ICBM급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실험을 해야 됩니다. 네. 통상 한 20번 가까이는 해야 제대로 된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ICBM 무기를 갖기 위해서 실험 발사를 하는 것 같고 이것을 정치적인 효과가 있는 시점에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발하고 이것을 실험함으로써 12월 달에 있는 우리 북한의 전원회의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12월 달에 극적인 효과를 많이 거뒀다 하고 선전을 할 것 같아요. 국내용이네요. 인공위성도 쌓아 올렸고 그다음 ICBM급도 완성 단계에 있고 뭐 핵추진 잠수함도 얻고 이렇게 해서 북한 국내용으로 사용하면서도 또한 그 맞대응 차원 있잖아요. 네. 지금 얼마 전에 그 핵 그 협의가 한미 간에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있고 그래서 극적인 효과가 지금쯤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냐 싶고요. ICBM급을 완전히 완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 그걸 스스로 갖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아마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가질 수 있어서 저는 그 지점이 우려스러워요. 북한 스스로 그걸 개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네. 러시아의 도움을 이런 것들을 받으면은 아주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어져서 네. 그런 지점이 사실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아주 밀착 관계에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갖추지 않고 있다라고 국방부에서도 보고 있고 한미 당국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재진입할 때는 속력이 한 20 정도 엄청난 속력으로 진입을 하고 그럼 마찰열 때문에 한 7,000에서 8,000도까지 마찰열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게 똑같이 마모가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들어오니까 똑같이 마모가 안 되잖아요. 그 마모가 불규칙적으로 되면 탄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 탄 전체 360도 마모가 되더라도 똑같이 마모가 돼야 되는데 그 기술은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는 그런 실험실은 아직 못 갖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쌓아 올리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각 사격으로는 그걸 검증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도움을 이 절실하다고 북한은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에 필요한 포탄이나 뭐 무기를 주고 인공위성 기술, ICBM 기술을 전수할 것이다라는 네. 추측이 되는 것이죠. 네. 네, 예. 야, 그러면 이게 좀 그야말로 북러 간의 협력, 군사 협력은 날로 뭐 강화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또 한미일 삼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북러 간의 이제 기술 협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네. 우리도 이제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지난번에 러시아를 방문한 거는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부각돼서 그거를 주목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공위성, 군사위성을 북한이 2차례 발사를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성공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단기간에 뭔가 좀 소프트웨어 관련된 지원을 러시아에서 했을 거다. 네. 그렇게 이제 의원님께서 추정하셨는데 그러면 또 북한의 대기권 재진 기술 관련해서도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그런 협력의 가능성들이 지금 훨씬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 진영 대결 구도로 지금 우리가 전국을 운영하고 있는 결과로서 그렇게 북한하고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밀착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북한이 만약에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진다 하더라도요. 네. 만약에 10,000km 이상 뭐 12,000km, 13,000km 날아간다면은 그게 이제 육지 내륙에 떨어지면 안 되고 바다에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바다에 떨어진다면은 북한에서 발사를 하면은 가장 멀리 날아간다면은 뭐 어디 남태평양 어디 뭐 그쪽 정도로까지 아니면은 저기 칠레 앞바다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정도까지 날아가야지 가장 이제 긴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그걸 발사해도 네. 그 탄착 지점에서 정확하게 탄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북한이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물론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앞으로 만약에 가정이 된다. 네. 생각한다면 이제 또 러시아하고 협력을 통해서 군사위성을 발사하면서 군사위성의 또 이 감치 능력들을 또 향상시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군사위성을 통해 가지고 탄착 지점을 파악하는 이런 기술들을 다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우리 장윤성 기자 말씀하신 대로 힘만 쓰는 평화를 하면서 이걸 방치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한미일로 대응하자 그러는데 그 사이에 북한의 군사력은 이렇게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 힘만 쓰는 평화만을 가지고는 네. 이 북한의 군사력이 날로 증가돼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 앞으로 이제 북한은 미사일 발사도 하고 핵실험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는데요, 정세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은 이제 별로 북한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내 정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다들 지금 외교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내 정치가 지금 엉망이다. 특히 지금 떡볶이 엑스포 실패하고 떡볶이 먹방한 거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파리에서 또 술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창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한창 지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대통령과 재벌 그 경제계 인사들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2시간 정도 식사를 겸한 술자리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국내 국외 다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북한이 ICBM급 사격을 한다든가 국제적인 환경도 지금 녹록하지 않는데 국내 상황도 경제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지금 일부 건설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있고 네. 실제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중소상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 만나보면은 소상공인 분들 만나보면은 네. 진짜 어렵습니다. 경제가. 그러면 경제 살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서 예를 들면은 엑스포 유치하러 다니는 줄 알았는데 재벌 총수하고 저녁에 이렇게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폭탄주를 마셨다는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119대 29로
것으로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후폭풍 때문에 부산 시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재벌들을 병풍 세우듯이 해서 떡볶이 먹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재벌 총수들은 지금 너무 바쁩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려면 시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대통령이 그 동원령을 내려서 해외 출장 갈 때마다 또는 이렇게 지역에 갈 때 병풍을 세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네. 하나는 우리 고질적으로 우려됐던 지점이 지금은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정경유착이잖아요. 네. 정치와 경제가 유착이 되면은 비리가 싹트게 되는 거고 특혜 재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녁에 늦게까지 술 같이 마시고 폭탄주를 마시고 또 같이 다니다 보면은 주고받는 관계가 돼서 정경유착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국민 세금 들여서 해외 나가서 하라고 했는데 실제 여러 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 뒤에는 어떤 폭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폭정 뒤의 폭음. 네. 뒤에는 폭음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궁금한 지점이고요. 그리고 네. 1분 1초라도 아껴서 뭐 혼신의 대장정을 하고 있다라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혼신의 대장정이 아니라 저녁에 이제 술 대장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술 대장정.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부산 떡볶이 먹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히 좌절감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이 대기업이 한 어떤 성과를 낚아채서 또는 같이 편성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이렇게 포장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내후외환을 겪고 있는데 네. 이것을 제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전략과 태도 전환이 안 보여서 네.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 네덜란드 순방 성과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 귀국 비행기 한국에 도착도 안 했는데 네덜란드에서 한국 대사 초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의사소통이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대사 초치 같은 게 있었나? 일본이나 중국은 뭐 가끔 그런 게 있지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우리가 언론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어떤 외교적으로 상대 네. 국가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할 때 대사를 초치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외교부에서 초치를 하면은 그 외교 관계상 해당 국가의 대사들은 이제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의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소통 방식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개적으로 예. 대사를 초치했다고 한다는 것은 예. 항의를 하기 위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의를 하기 위한 건데 뭐 의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른다면은 무슨 뭐 우리가 과도한 의전으로 엘리베이터 뭐 면접을 요구했다. 심지어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네덜란드 이 국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네. 네덜란드 그 광장에 이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뭐 디올 그 가게가 마침 거기 그러니까 있어서 뭐 가려라. 네, 그걸 뭐 가렸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그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형 트럭이 마침 또 거기에 그 네덜란드에 디올 매장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디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기에는 우리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디올의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디올 하면 김 여사죠 지금.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네. 이게 초반부터 계속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디올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끝날 시점에요. 디올 사장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네. 최초로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네. 디올 사장이 그때 이제 한국에 와서 했던 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세계에 있어서의 네. 새로운 상상력은 한국에서 나온다. 디올 사장이 네, 한국에 와서 검색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디올 사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도대체 이 한류 네. K컬처의 기호는 뭔가 그리고 이 K컬처가 바로 앞으로 인류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네. 그 상상력이 원천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상상력 한국이다. 네. 그래서 왔어요. 지금 디올 사장 코로나 끝나자마자.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의 그 디올의 이미지는 뭡니까? 뭔가 이렇게 부패하고 부정의하고 이런 이미지로 그렇죠. 만들어져 버렸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거기 네덜란드 그 국빈 행사를 하는 장소에 거기에 이제 네덜란드 의장대가 입장을 하는 그 장소에 네. 디올 매장이 크게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걸 간파한 네. 우리 의장팀이 가려라. 디올 매장 앞에 대형 트럭을 세워서 그걸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디올 매장이 그 행사 중간에 또 정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정전이 뭐 네덜란드에서 쉽게 있을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 추측을 해본다면은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어떤 무리한 의전이라는 것은 다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거죠. 이건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그렇죠. 정치권에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까, 의원님? 뭐 이 대형 아니요, 트럭 그래,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것이 그거죠. 왜 네덜란드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초치했느냐? 사실은 뭐 명분상은 뭐 협조하고 그러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협조야 뭐 거의 언론에 나지 않죠. 협조는 자주 이루어지니까 초치한 데는 초치한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과도한 어떤 의전이나 과도한 경우 또는 과도한 뭘 요구했겠죠. 네덜란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이런 것들 지금 일부 유튜브에서 공개되고 있는 디올 매장 앞을 뭐 가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디올 이런데 그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예를 든다면은 그런 네덜란드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런 한국 정세로 이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죠. 한국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이 뭐야? 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도 하고 또 그런 걸 따졌을 확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밝혀지지 않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대사가 초치되면은 초치된 결과를 보고서로 보내거든요. 본국에 보내잖아요. 초치된 이유를. 그럼 그런 것들을 외통위에서 요구를 자료 요구도 하고 또 밝혀내야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그 초치한 이유가 아주 큰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사소한 이유로는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디올과 관련해서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디올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노이즈 마케팅 있잖아요.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으로. 저는 사실 명품을 잘 몰라요. 브랜드를. 저는 이번 디올이 그 정도 명품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하셨죠? 이번에 알았어요. 그 조그만 가방이 300만 원이나 하다니. 저는 사실 뭐 군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명품을 잘 모르고 유명한 차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양복을 맞추어도 동대문 상가 가서 저렴한 걸 맞추고 또 뭐 이렇게 벨트를 하더라도 2, 3만 원짜리 뭐 이렇게 군인들 이용하는 기념품으로 받은 거 많이 있었고 PX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명품에 몰랐는데 이번에 디올 매장은 많이 봤죠. 그런데 그 디올 매장이 그렇게 명품 매장인지 몰랐고 가방 하나에 300만 원 가는지를 몰랐어요. 가방 가격 뭐 인터넷 들어가면 5만 원에서 한 10만 원짜리가 많은데. 아유, 의원님 비싼 가방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돈은 돈대로 쓰고 나가서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외교적 성과는 성과대로 얻고 왜 이런 거냐 도대체.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경제가 좀 활력이 생기고 활성화되는 여지가 생기는데 그건 또 안 해요. 그리고 중국하고는 사실상 거의 무슨 외교 단절 수준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의 분이 지금 외교실장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이대로 두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중국이 내년 북한하고 수교 75주년 앞두고
고위급 회동을 재개했다. 그래서 양국 고위급 회담이 중국에서 열렸다는 건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북러 간의 군사기술 협력, 여기에다가 정치적으로 북중 간의 협력, 결과적으로는 북중러 3국 간의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 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는 김창수 비서관께서 먼저 말씀 주시죠. 지금 이제 북한하고 그 북중러 3국 관계가 강화될 거다. 그렇게 이제 많이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는 탈중국의 최선봉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뭐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건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네. 당연히 그거를 어떤 간접적인 선전포고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러시아는 북한하고 관계를 강화시키고 네. 그런데 또 뜻밖의 이렇게 북중러 3자 관계가 네. 생각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양자 관계는 지금 우리가 우려하던 대로 계속 군사 위성이라든가 또는 뭐 ICBM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분야로 협력이 계속 강화되는 것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네. 북중러 3자가 하는 모습들은 그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진 않았거든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또 관계를 계속 원래부터 강화됐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에 북중러 3자로 묶이면은 중국은 일종의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미국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네. 정책과 노선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러시아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본다면은 조금 뭐 속되게 말해서 다 국가들 아닙니까?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공격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계속 지탄을 받고 있고 네. 북한 역시 또 국제적으로 핵개발 이후에 또 완전히 또 고립돼 있고 이런 네,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글로벌하게 미국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자기 위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중러하고 묶이는 거를 중국은 또 그렇게 싹 달가워하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놓고 북중러 삼각으로는 가지 않으면서 물밑 작업에서 계속 이제 관계 강화를 해왔는데 이제 이번에 그 외무성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몇 년 만에 그런 정도의 차관급 우리식으로 말하면 차관급 4년 만에. 네, 차관급은 이제 4년 만에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북한하고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이제 벽돌 쌓듯이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국제 정세를 놓고 볼 때 결국은 어떤 북한과의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 대한 중국 내부적으로도 그 필요성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관계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제 이 속도로 계속 간다면은 북중러 관계는 또 하나로 묶이게 되고 또 우리는 계속 또 한미를 묶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의 아니게 이 상태로 간다면은 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가게 된다면은 저는 이 단어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각축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외세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런 말들을 어렸을 때 제가 네. 거의 뭐 18기도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가면은 네. 또 한반도가 외세의 각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를 양손에 다 쥐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력이라면은 네. 얼마든지 양손에 다 쥐면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잘못하면은 역사적으로 늘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가 다시 주변 강국들의 주변 국가들의 이 한반도에서 다투는 그런 각축장으로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장 염려를 하는 거죠. 네. 제가 내년에 지난번에 중국을 갔을 때 중국 그때 중국 고위급을 만났을 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코로나19 때는 북한이 국경선을 폐쇄해서 중국하고 교류 협력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교류 협력이 활발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이후에 보니까 7월 달에 6.25 전쟁 정전 협정 기념일 북한이 얘기하는 북한에선 전성일 그때 중국에서 리홍중 중국 전국인민대회 대표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네. 방이 이끌고 평양을 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행사 때 유괴중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갔고 네. 이번에 고위급들도 회의가 있고 내년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북한 관계가 훨씬 더 밀착 관계로 가지 않겠느냐는 네. 그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밀착 관계는 우리와 중국의 밀착 관계와 함수 관계가 있어요. 네. 사실 저는 우리와 북한, 중국하고 가까워지면 중국하고 가까워지면
북한하고는 중국이 좀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고 우리가 멀어지면은 북한을 지렛대로 또 쓰기 위해서 더 밀착 관계를 갖겠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가까워지길 원했어요. 네. 사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교두보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훨씬 더 교역량이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중국과 멀어지는 정책을 쓰고 일본과 가까워지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 피해들이 많죠. 경제적인 피해 또 문화적인 피해 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그것이죠. 지금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국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네.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지점이죠. 당초 올해 뭐 한중 정상회담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네. 뭐 69초, 67초 인사한 걸로 끝났는데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을까 했더니 박진 장관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 네. 이렇게 그 선을 아예 그었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 내내 한중 정상회담은 없을까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시진핑 주석이 와야 되는 차례죠. 네,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이후에 외교 관례상 이제 시진핑 주석이 와야 될 순서입니다. 네. 근데 저는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외교에 있어서 갈짓 행보 오락가락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탈중국 노선에서 최선봉에 서면은 당연히 중국 관계 안 좋아지는 거죠. 중국 관계 안 좋아지는데 또 올해 계속 어떻게 했냐면 연내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시진핑 초청 문제에 대해서 또 계속 가능성 있다고 시사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이 그 비자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단체 비자 허용을 하니까 우리가 중국에게 당당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또 꼴이나 이랬다 또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67초밖에 못 만나고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거는 이제 물 건너간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박진 장관은 내년에 한중 정상은 이제 또 뭐 노력하지 않는다. 또 완전 또 정반대 갈짓 행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이렇게 순간순간 예측 불허의 갈짓 행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의 국가 목표를 세우고 이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나가야죠. 시진핑 주석의 방중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네. 중국에서 이른바 이제 한한령이라는 것들을 내렸었는데 시진핑 주석의 방안으로 이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면서 네. 다시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이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이미 지금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세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도 중국하고 지금까지 멀어졌던 거리를 좁혀야 되는데 우리 외교는 이런 목표 의식과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없이 그냥 막 가만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박진 장관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출마하시려고 그러네. 마음이 딴 데 가 지금 계신가? 윤석열 정부의 기본 원칙은 네. 실제 국익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나 이런 걸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와는 같이 하고 중국은 가치가 안 맞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국익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펴야 되는데 국익 중심으로 가는 정책은 후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가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 외교의 기본 원칙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한미일 확장 억제 협력 다시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자유의 방패? 네. 자유의 방패 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한다. 사실상 네. 이것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해 놓고 한미 연합 훈련에서 핵 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 뭐 이런 전례가 없는 일이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네. 위기감이 돌고 있어요. 네. 3월에 이제 하고 8월에 한미 연합 훈련을 1년에 큰 훈련을 두 번 하잖아요. 네. 그래서 3월이나 8월에 하는 경우는 한반도 전쟁을 가정을 해서 네. 한미 연합군이 어떻게 방어하고 싸울 것인가에 대한 그 훈련이거든요. 그런 훈련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의 시나리오를 하는 거고 그 시나리오 중에 북한이 핵을 공격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억제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전략 자산이 들어오고 뭐 전개하고 한미 공조는 어떻게 하고 네. 그다음 북한에 기미가 있을 때는 핵
핵투발 기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북한이 아마 핵을 쏘면은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훈련의 그 일부분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사실 이런 핵 작전 시나리오를 가지고는 하지 않았어요. 네. 사실 그동안도 우리 정부에서는 요구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 위협이 실체적으로 다가오니까 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미 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그동안은 아마 빠졌던 것 같고 이제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게 전부분이 아니라 전체 훈련 중에 일부 하는데 문제는 이제 3월 달에 연합훈련 때 한반도가 최고조의 위기 사항으로 저는 갈 거라고 네.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한반도 긴장만 조성하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쓰지 않잖아요. 네. 역대 정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우리 힘을 키우면서 위기를 위기를 관리를 해오는 그렇죠. 개념이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위기 관리 개념이 없어요. 위기 관리란 건 우리 군사력을 키우면서도 평화를 만들어가고 네. 이런 것들을 같은 무게로 해야 되는데 이쪽 평화를 만드는 건 전혀 안 하고 군사력만 키우고 군사력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라든가 이렇게 강대강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3월 달이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아, 내년 3월이. 예. 예. 왜냐하면 연합훈련 전후해서 예. 긴장도가 최고조로 올라갈 것이고. 아니, 선거 바로 앞인데.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러한 훈련도 2월 달에 연합훈련을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예. 시기를 조정을 해서 2월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방부에 한번 요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3월 왜 달은 꼭 3월에 해야 하려고 하냐? 예, 그렇죠. 네. 물론 2월, 3월 중간에 했었는데 네.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일정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정부는 거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일찍 통상 이럴 땐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져봐야 된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이제는 위기관리 TF를 만들어서라도 네. 이런 위기를 경고하고 위기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잘 안 들으니까요. 네. 그럼 야당에서 막 얘기를 민주당에서라도 참.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그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좀 재밌게 보는 외교가의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내년 있을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컨대 트럼프가 되면 이 기조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바이든과 맺었던 윤석열 정부의 그 대미 외교 정책 또 대북 외교 정책의 기조는 또 유지되는 건가? 아니면 또 확 또 바뀌는 건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은 이제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미 군사훈련이 내년도에 이제 대폭적으로 강화되면서 선거를 앞두고 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윤석열 정부는 그런 위기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트럼프 정부 때는 네.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의 이제 국방부 장관들이 군사력은 군사로서 외교를 뒷받침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군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네. 노선이라는 게 잘 안 보여요. 뭘 어떻게 그러니까요. 하려고 하는 건지.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염려됩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가장 단순하게 예상을 하는 거는 뭐 심지어 최근에 뭐 미국 언론에서는 뭐 북한의 핵을 트럼프가 용인할 거다. 뭐 네, 폴리티코 보도가 그랬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네. 그래서 거래하는. 네. 네, 이런 방식으로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굉장히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네. 아주 그 단순한 분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북한하고 이렇게 트럼프 정부하고 지금 김정은하고는 또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봐가지고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잘 안 됐다.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면 다시 북한하고 협상할 거다. 이건 너무 단순한 분석이라는 겁니다. 네. 우선은 이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협상가적인 자질이 있고 또 일상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부터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뭘 할지는 정말 예측 불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북한이 할 수 있는 태도는 예측되어집니다. 우선 북한은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북한하고 둘이 서로 박수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한테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호락호락하지 않겠다. 우리 옛날에 뒤통수 세게 맞았는데 맞았죠. 네. 이제는 하노이 때. 그때 하노이 때 트럼프 뒤통수 맞았던 그 북한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이제 벌써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몇 년 대선 지나고 나면은 북한의 이제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어느 정도 내는 시점이 되거든요. 네. 지금도 벌써 이제 북한이 올해가 국방 발전 3개년 계획해가지고 뭐 군사활성을 쐈다, 무슨 ICBM을 쏜다, 뭐 이러는데 그때 하노이 때보다는 북한이 군사력이 훨씬 더 세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김정은은 그런 것들을 배경을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때 내가 트럼프 때한테 뒤통수 맞았던 그 북한이 아니다. 그럼 또 북한도 또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건 한국의 역할인 거죠. 한국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우리 동아시아 정세, 남북 관계를 안정시켜 나가면서 한국의 일종의 또 이 리더십,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비전 잘 보이진 않고요. 네.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도 트럼프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만 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략과 비전을 가지는 그런 어떤 리더십, 그런 어떤 정치 지도력이 필요한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 개각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어쨌든 외교안보 라인 다시 또 바꾼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지금 국정원장 하여튼 내부가 난리가 나가지고 예, 책임지고 물러난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조태용 안보실장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 후임에는 조태열 전 유엔 대사가 유력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앞서 살짝 말씀을 좀 드렸지만 새로 올 안보실장은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인데 이분은 뉴라이트 김태호 차장보다 더 극단적인 극우다. 중국을 아예 주적이라고 생각한다. 예. 우리 제1의 적은 중국이다. 2023년 7월 12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전반적인 이 기조의 인사, 외교안보 라인을 이렇게 바꾸는 목적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내년 총선 인사라고 하잖아요. 네. 총선 차출하고 하니까 지금 엄격결에 이렇게 후속 조치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외교 안보 라인을 동시에 다 교체를 하는데 교체 자체도 우려되지만은 또 교체하는 멤버들이 다 외교부 출신 그리고 또 일부 인원은 극우적인 인사라서 더욱더 우려가 되는 지점이 그 지점이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국가안보실장인 이용준 세종대 이사장이 물망에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여기는 심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의 수장이라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의 방향키를 잡고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제1의 적은 중국이다. 라고 하고 같이 북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것은 너무 편향적인 거죠. 지금 국방부에서도 계속 고수해 오는 거고 국방백서에도 명시된 것은 현존 위협은 북한이다. 현재 위협은 북한. 현재 위협은 북한. 미래 위협, 미래 잠재 위협은 주변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미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지 거기에서는 미래 위협 속에는 중국만 딱 명시하지 않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주변국으로 명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도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실제 군사력을 그쪽이 운용하면은 일본하고도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내야 되는 거고 독도를. 서해안에서 중국이 영향권 확대를 하고 그 대륙국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거기에 시추경 하나를 꼽으면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정신이 팔려 있지만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동해안에서의 러시아의 영향권 확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기 때문에 미래 위협은 주변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합니까? 제1의 적은 중국이라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가치 외교가 선진국 외교고
이익을 따지는 외교는 후진성이다. 즉 국익 외교가 후진국 외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역사를 통해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해온 겁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예, 그래서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편향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데 큰 문제가 저는 이 분 같은 경우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네. 또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것이 군사대비태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다라고 네. 이렇게 국방태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9.19의 구자로 모르는 것 같아요. 9.19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이런 사람이 예. 어떻게 안보 수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려하는 첫 번째 지점이고요. 네. 조태영 그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간다는 썰이 있는데 국정원이 지금 완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잖아요. 네, 인사라든가. 네. 예. 거기에는 조금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가야 이게 정리가 될 텐데 지금 전임 그 국정원장도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외교관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 출신들을 다 낮춰보는 건 아닌데 외교적 으로 보다 보니까 리더십이 부족한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전체 조직을 강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국외적인 정보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네. 국외 정보가 잘 안 되니까 그거 보십시오. 저 엑스포도 다 그때 완전 정보 예측이 완전히 판단이, 빗나갔죠. 그렇게 된 거. 예. 사실 국정원장의 책임이 좀 책임이죠. 크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카리스마 있게 좀 통제하고 예.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조태영 안보실장이 그 정도 이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고요. 물론 안보실장을 하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좀 힘은 있어 보여서 네. 전임 국정원장보다는 좀 더 권한을 가지고 할 거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그건 잠시뿐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아, 저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조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잘 우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외교를 하려 하나? 그렇죠. 라는 걱정이 정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도 사실은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잘못한 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지적하자면 뭐 밑도 끝도 없는데 그중에 또 대표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교 아닙니까? 국제정세 흐름과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갔다 하면은 사고를 치시니까 우리 그러니까요. 대통령 외교가 정말 문제다는 지적들을 이제 뜻있는 국민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인사를 보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전부 외교관들이 외교안보 라인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외교관들에 대해서 했던 옛날에 우리 반기문 한국 외교사에서 이 유엔 사무총장까지 한 아주 탁월한 외교관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외교관들은 다 기름장어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소신은 없고 그냥 기름장어처럼 막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외교부 인사를 보면은 이 기름장어와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편향된 인사. 그러니까 기름과 편향이 완전히 비범벅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편향 외교를 하게 되면은 뭐 탈중국의 최선봉에 설 것이고 또 이제 뭐 러시아하고 관계 속에서 또 뭐 우리가 생적사 사적생으로 싸운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게 될 겁니다. 편향 외교의 결과가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기름장어 같이 외교를 하면은 일반 이제 네덜란드 성과 같은 경우에도 뭐 가장 성과로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ASML 그 연구센터 네네. 뭐 국자회산 장비를 이제 우리가 공동 개발하기 위한 연구센터 설립하기로 했다는 것들을 정부가 가장 큰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그러니까 맨날 술자리에 불러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ASML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무려 2번이나 또 네. 재작년 뭐에도 또 네덜란드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네. 그 과거에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2012년 경에 네. 그 ASML의 지분을 이미 3% 정도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분들을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ASML을 유치하는 그런 어떤 이번에 이제 했던 그 극자외선 장비 네. 공동 개발센터를 유치하는데 삼성전자가 그 동안에 아주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그 논평을 이틀 만에 지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 정부에서 비판하니까 아니, 잘못을 시인하고 삭제를 한 건가요? 뭐 시인보다도 이번에
기술 협력을 네. 공동으로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팩트가 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동안 거기에 공장을 설립하고 뭐 한다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일부 팩트 면에서 사실 우리가 정보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삭제한 것이지, 전반적으로 사실 그것은 ASML하고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교류 협력을 많이 했고, 네. 거기에 겨우 벽돌장 하나 더 이번에 가서 얹은 거죠. 공동으로 연구를 한다는 그건데, 그것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삼성전자가 꾸준히 해왔던 네. 일은 네. 아니고요. 네덜란드 같은 데는 사실은 국빈 방문을 먼저 정해놓고 네. 성과를 뭘 할 할 거냐. 것인가 고민하다가 ASML하고 이런 반도체 혁명 네. 이걸 도출하지 않았나 전 생각이 반도체 들어요. 동맹을 강조하기 반도체 위해서. 동맹을 먼저 이런 네. 국익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를 가야 가야 된다. 된다. 이렇게 선호가 했으면은 바뀌었네. 했으면 그 전에 정부가 나서서 이미 예.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가서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돼서 통상 가는 건데 이번에는 사실은 전후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삼성전자가 해놓은 그런 성과에 대통령이 올라탄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고, 그동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쭉 노력한 거에 겨우 벽돌장 하나 더 얹어서 네. 그런 새로운 걸 아이템을 만들어서 한 건데, 그 사실은 이재용 회장이 그 공항을 나오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이번 협상은 90%가 반도체 얘기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반도체.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반도체를 공동 그 미래 개발한다는 건 성과라고 보는데 나머지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상당히 심각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됐고 이제 연말이 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또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되고 4월엔 총선이 있어서 국회가 어떻게 변경이 될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국민적인 공감대는 국정 운영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입장인 건데 별로 대통령은 바뀔 그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 지금 뭐 국회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 연석회의 하고 있어요. 비대위원장 누구로 할 건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사실은 뭐 명품백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이전부터 의원님 계속 애쓰셨지만 뭐 하나 명쾌하게 해명이 좀 되는 구석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답답하고 사실은 국회에서 막 다 불러서 따져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막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고, 그리고 막 석 달 만에 장관이 훅훅 바뀌고 어떤 사람은 막 겸직하고 있고, 그냥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그냥 엉망진창인 거거든요. 네. 그 나라가 이 지경까지 급속도로 이렇게 후퇴할 수 있는 건지도 참,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총체적 난국 앞에서 정치인으로서 진짜 많은 고민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살아가든 네. 국가든 조직이든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늘 얘기해 왔어요. 또 세 가지가 뭐냐? 거울과 나침판과 지도입니다. 나침판이 있어야 어디로 갈지 방향이 네. 정해지는데 네. 현 윤석열 정부는 나침판이 없어요. 그리고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네.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해야 되는데 네. 거울을 안 비춰봐요. 거울 안 그러니까 봐요. 자기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딘지를 모르고 밑에 얘기하는 사람 듣고 윤석열 대통령 내가 최고인지 알고 지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겁니다. 지도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 가지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나침판으로 먼저 멀리 보고 거기 찾아가는 길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네. 그건 기차로 가는 방법, 비행기로 가는 방법, 걸어가는 방법, 어떤 걸 할 것인지 네.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고, 갈 때는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자기 능력에 맞게 또 누구와 협력하면서 갈 것인지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두 개가 없는 거죠. 거울도 없고
나침이도 없고 오로지 현재 갖고 있는 지도만 보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이리 갔다 어이구 여기 아닌갑네 하고 또 이리 왔다가 여기도 아니야 이리 갔다 이렇게 하는 우왕좌왕하는 거가 되는 꼴이 되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자고 일어나니까 대통령이 됐다라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최단기간에 정치인으로 나와서 됐다. 그것은 역으로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 검찰적 사고를 그대로 갖고 대통령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거울을 가지고 나침이를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태도로 하니까 밑에서는 어떻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엑스포 실패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이태원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책임지는 사람 없고 또 그러니까 밑에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눈치나 보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사실 내년 총선이 분수령이라고 봐요.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그 독재와 검찰공화국의 이러한 것들은 더욱더 힘을 실을 거예요. 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이 가장 유력시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검찰공화국의 실체죠. 대통령이 행정부도 다 검찰이 장악돼 있는 거고 국회까지 이제 장악되고 그러면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인데 그 당과 정부가 분리돼서 서로 견제해야 되는데 그 용산의 이중대처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용산의 힘이라는 자체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나올 정도가 되고 한동훈 장관이 아마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국민의힘은 용산의 힘이 될 확률이 있고 그런 상황이죠. 네. 민주당이 조금 더 일을 좀 분주하게 격하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사실은 우리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나름은 노력은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거의 그 비춰주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국정조사를 3개 해야 되기 때문에 3군데 다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예를 들면은 해병대 그 순직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20일이나 28일 날 본회의 통과시키려고 이 추위에도 그 국회 밖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3군데서 농성이 지금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비춰지지 않고 언론에서 계속 조명되는 게 뭐 이낙연 뭐 신당선 뭐 또 4명의 의원들이 비판하는 소리만 들리잖아요. 지금도 농성장 가면은 우리 국회의원들 많이 지금 바쁜 시기인데도 거기 동참을 해서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본회의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성장으로 가겠습니다. 편의점이 편의점 농성장 내일 적극적으로 주불리 김병주는 9시 반에 하도 이 언론에서 조명이 안 돼서 주불리 김병주 TV가 해병대 사건 국정조사 촉구 농성장 가서 내일 실시간 방송하려고 합니다. 취재 편의점에서도 좀 그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취재를 좀 해주세요. 농성장 3군데 지금 추위에 떨면서 하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추워져가지고. 왜 도대체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지금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 나라 걱정 엄청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근데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 제가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폭정의 뒤에 뭐 폭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폭음이 있었다. 폭탄주 폭음이 있었다 그러셨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네덜란드 순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저는 이재용 회장이 참 술자리에 동원되는 대한민국의 그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대기업의 CEO가 이렇게 술자리에 동원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뭐 서울범에 나오는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나라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속이 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면은요 이번에 이제 아까도 조금 중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그 ASML 극 자외선 연구센터 이것들을 설치를 하는 데는 이미 이재용 회장이 오랜 노력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2차례나 그 네덜란드를 방문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미 제가 판단할 때는
설치하는 걸로 다 돼 있었어요. 물론 이제 비밀 유지 각서가 있어가지고 이게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이 삼성전자가 2012년에 이미 지분의 3%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일부 그러니까 손절 말고 익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익 보고 판매했다. 네. 주식을 계속 매각을 했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 지분을 3%를 안 가지고 있어도 이미 극자외선 그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미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왔는데 거기에 이제 이 숟가락 하나 정부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의 성과로서 숟가락 하나 올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재벌 총수들을 그렇게 술자리에 이렇게 그 동원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불러서 술 마시고 예, 일부 좀 나이 어린 재벌 총수를 향해서는 반말한다는 기사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정상적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난 강서 보궐선거 때 분명히 국민들께서 경고음을 울렸지만 마이동풍이라면 또 내년 총선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시간이 넘도록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